주의, 최대한 법적 근거들 첨부해서 만들었습니다. 본 영상은 아직 선례가 없는 내용이라 향후 판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히 마지막까지 다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3부입니다. 1부하고 2부를 정리하면 총 6명이 합법적으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고, 두 번째가 행정사입니다. 세 번째가 기존 임차인, 네 번째는 신규 임차인이죠. 다섯 번째는 계속할 의사 없이 일회성으로 돈을 받고 해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게 2부를 반드시 보셔야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2부에서 다룬 게 이 여섯 번째죠.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해준 사람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세 부류로 이 구분이 되거든요. 1번하고 2번은 어떤 특정 법에서 법으로 할 수 있게끔 해놓은 직업입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원래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5번, 6번은 대법원 판례가 업으로 안 보는 사람입니다. 업으로 안 보는 사람. 1부하고 2부에서는 요 3, 4번하고 6번을 다뤘었죠. 주로 3번하고 4번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만 집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6번입니다. 6번. 직거래 형식도 가능하지만 중개사가 업무 처리만 잘하면 직접 쓰더라도 계약서 작성을 무료로 해줬다는 걸 증명할 수만 있다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만들어 둔다면 굳이 직거래나 행정사나 변호사를 쓰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직접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2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해준 경우에는 업으로 안 본다는 게 명백하거든요. 이번에는 이 6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걸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번 행정사법 위반 판례가 죄가 된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걸 명확하게 모르시더라고요. 핵심은 중개사법에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행정사법에는 이게 업무로 나와 있어요. 일단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인 중개사 입장에서는 법에는 업무로 나와 있지 않지만 관행상 업무로 봐야 한다. 이걸 먼저 주장해서 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된 이유는 계약서 작성과 중개 업무 이 두 가지 구분을 하질 않았어요. 계약서 작성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 영역이고 그건 명확하거든요. 근데 중개 업무는 권리금 중개는 컨설팅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면 그게 불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지 않는 이거는 자유업종의 영역입니다. 자유업종. 그러니까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중개하고 수수료로 250만 원을 받았거든요. 이 돈 안에 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가가 있을 거고 권리금 중개를 한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250만 원이 권리금 계약서 작성이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보통 한쪽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 돈의 상당 부분을 중개 업무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 이거예요. 양도인한테 받은 돈입니다. 즉 계약서 작성이랑 중개 업무가 구분된다는 거를 업무를 구분하는 거를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변호인이. 검사는 권리금 계약서 작성의 대가로 25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사법 위반이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한 반면에 변호인이 이거는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다 이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양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만 두고 판결을 하거든요. 이게 구분된다는 내용 자체가 이 판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즉 판사는
이 250만 원 전부 다 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가로 받기 때문에 이걸 유죄로 판결한 겁니다. 변호사가 이 주장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얘네는 계약서 작성하고 250만 원 받았다는 거를 인정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행정사법 위반인 거예요. 이 판례 자체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1번으로만 주장하면 무조건 유죄가 나온다 이겁니다. 원래 눈썹 문신은 의사들만 할 수 있게 해놨지 않습니까? 의료법상. 눈썹 문신, 반영구 화장도 99.99%는 비의료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의사가 하지 않는다는 관례가 명확한데도 판사들은 의사들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 사례랑 마찬가지예요. 법에 명문화가 돼 있으면 웬만해서는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판결을 내린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행정사법이든 의료법이든 관례를 가지고 이걸 깰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 같은 일반인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변호사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 2, 3심 전부 다 똑같은 걸 주장했어요. 이것부터가 잘못됐습니다. 한마디로 법으로 부딪히면 가능성이 없다는 거를 변호사는 알고 있었어야 됐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는 당연합니다. 우리는 우리 업에 관련된 판례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지난 2부에서 대법원 판례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너무 당연하다시피 피고인이 한 행위가 업인지 아닌지 그 본질적인 부분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례 요점을 아시겠죠? 이 판례는 완벽한 게 아닙니다, 지금. 유권 해석을 여러 번 요청했거든요. 질문을 여러 개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확실하게 행정사법 위반되는 사안이 맞다고 하면 행안부 유권 해석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행정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답을 못해요. 이거는 사법기관의 판결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답변한 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약서 작성과 중개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업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거는 무료다. 근데 권리금 중개에 대한 보수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당연히 권리금입니다. 자, 그러면 중개사는 권리금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되 업무 처리를 분명하게 나눠서 우리가 받은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돈 전부가 권리금을 중개하고 받은 대가다. 우리가 받은 돈에 권리금 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가는 없다. 이걸 명확하게 증명할 수만 있다면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2부에서 설명했던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판례는 변호사가 세무사법 위반 판결에서 실제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과 마찬가지로 세무사법 역시 무자격 행위의 처벌은 대가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세무사 자격 없는 자의 세무대리 행위는 그것이 업으로 이루어지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하나여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았으므로 이를 업으로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내용은 재판부에 의해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법에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반드시 업으로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모든 법률이 무자격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대가관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여기서 예를 든 게 의료법입니다.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정하여 해석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의료법 대법원 판례에는 실제로 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그런 판례가 나와 있어요. 반면에 2부에서 보셨다시피 변호사법하고 법무사법 대법원 판례에는 무료로 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억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들도 무료로 한 경우에는 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행정사법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법무사법에 꼭 영리 목적으로 해야지만 처벌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거기에도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지 않습니까?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은 처벌하지 않는데 행정사 업무의 성질은 법무사에 가깝거든요.
같은 성질끼리 묶어야지 생뚱맞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법이랑 비교를 한다는 거는 저는 과대 해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중개 의뢰서를 받는 겁니다. 전속이든 전속이 아니든 상관없이 중개 의뢰서를 항상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중개 의뢰서를 활용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중개 의뢰서를 받아 놓으면 광고할 때도 유리하거든요. 중개 수수료를 요구할 때도 유리합니다. 당연히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권리금 중개 수수료를 확정할 수 있는 게 중개 의뢰서 양식을 조금 바꿔서 쓰는 거예요. 중개 의뢰서를 받아 놓으면 나중에 수수료 요구할 때도 편하고, 앞에서 설명했던 3번, 4번 직거래 형태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방식 1부하고 2부에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방식을 쓰더라도 권리금 중개 수수료 못 준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금 계약서 작성과 권리금 중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행위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계약 당사자들이. 중개사들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6번의 경우에도 중개 의뢰서에 권리금 수수료를 300만 원 받기로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권리금 계약서 작성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좋겠죠. 우리가 중개 과정에서 혹시나 뒤통수 맞을까봐, 저 사람들이 직거래하고 발뺌할까봐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명확하게 이 수수료는 권리금 중개에 대한 수수료라는 것을 표시를 하라 이겁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나면 계산서를 끊어주잖아요. 뭐 영수증이라든가 세금 계산서 끊어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명확하게 표시를 하셔야 돼요. 권리금 중개 수수료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가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이 돈은 권리금을 중개한 대가로 받은 돈이고 그 증거는 중개 의뢰서가 있다 이겁니다. 이중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권리금 중개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해놓으면 직거래 방식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행정사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겁니다. 그 근거는 지난 2부에서 설명했던 대법원 판례들입니다. 대법원 판례들. 그 업을 해준 대가로 받은 돈이 맞는지 아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게 아니면 무죄로 판결한 판례가 많다고요. 당연히 우리는 대법원 판례를 믿고 일을 하는 겁니다. 아직은 디테일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오진 않았지만 합법으로 보는 판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1, 2부에서 설명했던 직거래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고 받은 돈이 전혀 없다. 이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업무 처리를 하시는 게 안전하다 이겁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3번, 4번, 그리고 6번 이 전부 다 이 두 가지 업무 처리는 필수가 됐다 이겁니다. 이 직거래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제가 2부에서 적극적인 가이드는 위험할 수 있다. 소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소극적인 가이드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소극적으로 하는 건 괜찮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은 건 아니지만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 단순히 지도하는 것 정도는 괜찮다는 식으로 언급한 게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손을 들어줬어요. 원심을 한번 볼게요.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회의 회원인 영세한 상인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 사건 세무대리 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회원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안내, 지도를 한다거나 회원들과 적법한 자격이 있는 세무사를 연결시켜 주어 세무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했다 이겁니다. 여기서 안내 지도를 한다거나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안내 지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세무사를 연결시켜 주거나, 안내 지도가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딱 보면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극적인 가이드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가이드. 안 그렇습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일단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앞서 설명했다시피 무료로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보는 변호사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과 마찬가지로 행정사법도 무료로 작성해주고 정확하게 무료 서비스라는 거를 명시를 하면 법무사법이나 변호사법과 마찬가지로 대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도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의료법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영리 목적이 있든 없든 무자격자가 하면 문제가 상당히 커집니다. 의료법과 행정사법을 한데 묶는 게 타당합니까? 아니면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과 행정사법을 같이 이 세 가지를 묶는 게 타당합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직거래 방식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6번 방식에 주목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6번으로 하실 거면 권리금 계약서에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거를 표기를 해야 되겠죠. 이 행정사법 위반 이번에 대법원 판결 나온 걸 보면 어떤 걸 불법으로 보는지 명확합니다. 이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일부 사례에 대한 겁니다. 일부 사례.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권리금 중개라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대법원 판례에서 다뤘던 그 사례인데 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업권을 그대로 인수받는 거예요. 뭐 영업증도 그렇고 뭐 시설, 뭐 인테리어 등등 그냥 사업자 명의만 바뀌는 겁니다. 사업자 명의만 기존 임차인에서 신규 임차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인수받아서 대표자 이름만 딱 바꿔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 대법원 판례가 1번 사례예요. 1번 사례.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렇게 언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 이걸 언급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실무에서 영업권을 안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업종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 영업증을 안 받아요. 당연히 철거를 합니다. 이건 대표자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분명히 권리금 계약서를 쓰긴 쓰지만 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이 아닌 경우가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룸 중도 퇴실. 원룸 중도 퇴실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비켜주는 거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근데 원룸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중개 대상물이에요. 당연히 상가 같은 경우에도 형식이 똑같습니다. 다만 권리금만 주고받을 경우입니다. 사실상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이 되거든요. 임차권은 중개 대상물이지 않습니까? 요게 애매한 겁니다. 근데 권리금에 대해서는 행정사 영역이라면서요. 둘 다 걸쳐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권리금 계약서라는 걸 안 쓰고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쓰게 되면 이런 서류 안에 그 대가로 뭐 권리금이라든가 뭐 보상금이라든가 이사비 이런 식으로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약간 수정해서 상가 권리금 중개를 하면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서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특약상 거래에 불과하다.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도 어떤 대가가 있어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은 중개 대상물입니다. 중개 실무에서는 요거보다는 2번이 훨씬 많거든요. 2번 사례가. 2번 사례 같은 경우는 직접 써도 되는지 이겁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중개사 영역일 가능성이 높아요.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을 우리가 실무상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대체해서 이걸 전면으로 내세워서 그러니까 업종이 완전히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써도 안전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이것도 행정사 업무에 해당되는지 이야기해달라. 행안부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2번 물어봤어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 답변이 온 건데도 첫 번째는 국토부로 넘겼어요.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 아니다 이거예요. 국토부는 상가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딱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행안부에 다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뭐라 했냐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그렇게 답변해 놨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행정사 업무에 해당한다,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해왔던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걸 넘겼다고요. 국토부로.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영역이다 이겁니다. 이게 판례는 모든 사례에서 쓰면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서 상에 특약으로 처리를 하면 중개 대상물 아닙니까? 임차권은. 그렇다면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도 양도하는 입장에서 임차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무언가를 받아야지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이 성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액을 특약상에 적는 게 이걸 권리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냥 중개사 영역으로 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무래도 중개사 영역으로 볼 가능성이 더 높겠죠.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서 상에 중개사법상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의 형식을 빌리면 원래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총 2장을 쓰게 돼요.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개 보수를 권리금 중개 보수가 아니라 이렇게 서류가 2장이니까 이렇게 2개로 처리를 해버리면 수수료를 각각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임차권 계약은 임차인들끼리 쓰는 거고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하고 신규 임차인하고 쓰는 거예요. 이 2계약은 전혀 다른 계약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수수료도 합법적으로 각각 청구할 수 있고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추가 수수료를 받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수수료를 2번을 받게 되면 굳이 권리금 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안 받아도 좀 아쉽긴 해도 어느 정도 권리금 중개 수수료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업무 방식을 변형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권리금 계약서 대신에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쓴다고 해도 고객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권리금 계약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고객들은 서로 원하는 거를 안전하게 주고받는 게 주 목적이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계약서 양식이 권리금 계약서인지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서인지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 관심 있지. 안 그렇습니까? 권리금 계약서 또 권리금이라고 부르는 게 서로 괜히 오해 사는 일은 없겠죠. 적어도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쓸 수 있는 서류가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업권을 주고받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을 주고받는 목적이 주 목적이지 그 과정에서 주고받는 뭐 비품이라든가 시설비, 인테리어 이런 권리금 같은 경우는 따로 당사자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게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간단하게 약정서 비슷하게 써가지고 주고받도록 하는 게 뭐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거지 연구가 필요합니다. 연구가 무조건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 방식을 변형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특정한 경우에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쓰게 되면 중개사법의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이 특약 부분 때문에 행정사법 위반 소지가 아예 완전히 없진 않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미미하다는 거는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일부에서 다뤘었는데 컨설팅을 했다는 그 증거를 각 당사자들한테 자료를 배포한다든지 제대로 된 컨설팅 계약의 형식을 띠게 되면 행정사법도 아니고 중개사법도 아니고 자유업종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제대로 된 컨설팅 계약을 쓰고 컨설팅 업무를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자유업에 해당한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컨설팅 계약서도 행정사만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은 판례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으면 이런 소리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컨설팅 계약서를 상가 권리금 계약서 대신에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상가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가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 상가 점포가 아니라 일반 부동산을 중개한 경우에는 이게 중개 대상물이기 때문에 초과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초과 수수료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컨설팅 계약으로 인정이 돼서 무죄가 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한마디로 컨설팅 계약은 자유업이 명백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미 증명이 됐다 이겁니다. 이번에 행정사법 위반 판례에서 컨설팅 계약을 썼는데 문제가 된 이유는 누가 봐도 권리금 계약이 주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권리금 계약은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권리금 계약이 주였다 이겁니다. 서류 이름만 컨설팅 계약서지 권리금 계약 말고는 다른 목적이 전혀 없었다 이겁니다. 1부, 2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판사도 왜 이게 컨설팅 계약서가 아닌지 명확하게 다 체크를 해놨어요. 자, 정리하면 여기서 이 6가지 말고 2가지의 경우를 추가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제가 법적인 근거들을 여러 가지 제시를 했지만 사법기관의 판결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업권을 받지 않는 경우에 상가,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을 하는 경우 요거는 중개 대상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제대로 된 컨설팅 계약서 쓰고 실제 컨설팅 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경우입니다. 지금 중개사 집단은 이 3가지하고 이 2가지를 제대로 연구해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도 이걸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열한 8가지를 하면 안 된다,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유권 해석에서조차도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제안하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직거래로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 당연히 돈은 네가 내라. 그러면 바보 아닌 이상은 직거래를 원합니다. 아니면 1부, 2부, 3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납득이 된다고 싶으면 6번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게 명확한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결론. 아직 애매합니다. 타당하다 싶은 분들은 더 조사를 해보시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십시오. 예를 들어서 6번은 조금 겁나는데 싶은 분들도 여기에 만약에 지금 설명했던 요 2번 사례가 포함이 된다 그러면 그럼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스스로 판단하시라고요. 지금 대법원 판결 나온 사안은 극히 일부 사례에 대해서만 유죄를 판결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판결에서 나온 사례하고 똑같은 게 아닌 이상은 당연히 판결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실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무도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라고 만약에 누군가 주장한다면 어떤 내용은 불법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행정사법을 들여다봤거든요. 금지 행위를 규정해놨는데 그 중에 거짓말로 광고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징역 1년에 1천입니다. 참고로 국토부에서 중개사법을 개정하는 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리금을 중개사 업무로 집어넣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발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도 그렇고 국토부도 일단은 공인중개사 업무인데 법이 잘못됐다, 법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로 들어온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발의까지 됐다는 거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정치권을 조금 걱정했었거든요. 뉴스 댓글 여론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치권이 이거를 쉽게 건드릴까, 외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건드리네요.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공인중개사 업무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계속 기다리시던가 이 영상을 보시고 무료로 작성하는 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들면 무료로 작성하시고, 만약에 걱정된다, 그래도 나는 조심스럽게 하고 싶다,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당사자끼리 직접 쓰게끔 소극적으로 가이드를 해주시든, 그것도 영 걱정된다 그러면 그냥 행정사 쓰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